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7월 30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오늘이 뭐예요? 아, 제가 볼 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바닥이요. 아, 네. 그래도 정프로님 입방정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입방정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입방정은 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프로님이 아침에 이렇게 좀 힘내서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적어도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이야 내가 보니까.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제 살짝 아침 올라갈 때 이거 꼬시는 거다. 이거 물지 마라. 이거 낚시다. 떡밥이다. 이거 잘못 물으면 큰일 난다. 역시 내가 맞았어. 근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네. 그 이대호 기자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같이 방송. 네, 맞아요. 이대호 기자. 네. 이대호 기자가 어제 본인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네. 요즘에 진짜 좀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다면서. 아유, 그럼 지금은 나의 생존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힘들면 차라리 남 탓을 하셔라. 남 탓해라. 남 탓을 해서 나를 지켜라. 근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대호 기자가 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주호 탓을 하셔라. 이주호 탓해라. 그래, 이주호. 네가 거기 앉아 있어서 이주호가 잘못했지. 차라리 이주호 탓을 하셔라. 이주호가 막 500만 원 간다고 그랬나? 여튼 이주호 탓은 맞습니다. 차라리. 여튼 제가 볼 땐 오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하여튼 시장도 잘 판단하시고 열심히 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또 정보들 힌트들 네네. 인사이트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는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네. 정프로님이 힘을 내주시니까 저도 힘이 좀 나요. 아유, 네. 어제 제가 너무 좀 침체됐던 것 같아서 오늘 힘내야죠. 힘내야 됩니다. 네. 네. 내가 볼 때 오늘이야. 제 생각에도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는 무조건. 내일도 네. 필요 없어. 오늘이야. 그럼 오늘이 더 좋죠, 바닥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닥이에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네, 지금 이주호 탓하라니까 이주호 밤길 조심해라. 거기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다. 달리기 잘해서 도망 잘 가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제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시장이니까요. 네, 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네. 뭐 비이성적인 하락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어제 좀 긴급 조치를 좀 내기 위해서 긴급한 회의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98% 빠진 5,663.24로 마감을 했죠. 네. 정말 저희가 6,000선이 깨지지 않기를 바랬고 설마 깨지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무너지면서 어제 좀 많은 분들이 패닉세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어제 한 10%까지 갔었죠? 네, 장중에 10% 갔습니다. 넘게 갔죠? 네, 맞아요. 5천 초반까지 갔었으니까요. 와, 네. 정말 정신 못 차리겠더라 어제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약간 지금 소름이 돋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이게 계속 보는데 5분 단위로 계속 저 지수가 낮아져.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감정의 4단계를 모두 느꼈어요. 감정의 4단계요? 네. 부인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노하고 그 4단계 있잖아요. 네. 다 느꼈습니다 어제. 포기까지 가는. 이거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어제 개장 직후에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올랐어요 어제 처음엔. 네, SK 하이닉스가 사실 실적이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매출이 거의 80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60조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정도면 컨콜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도 한 5%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네. 개장 직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6,089로 출발했던 지수가 6,228.52까지 3.4% 지수가 3.4% 올랐다는 건 꽤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있었잖아요. 네. 컨퍼런스 콜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어제 좀 명확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없었다면서 네. 약간 좀 알맹이 빠진 그런 컨퍼런스 콜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주주하는 정책을 좀 어떻게 펼쳐줄 거냐라는 네.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지금 2분기 동안 2개 분기 동안에 100조 가까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이 발표했죠. 네. 뭐 2,000조까지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의 그런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을 위한 발표가 있었으면 우리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 거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길 바랬던 거죠. 네. 예를 들면 배당을 올린다든지 소각을 얼마큼 한다든지 아니면 뭐 ADR 관련된 것도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ADR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뭐 그런 이야기 정도밖에 없었고 정확하게 뭔가 좀 주주들이 바랬던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좀 이제 배당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가 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제 7월 10일에 이번에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R 미국 이제 SEC 기준 그 규정을 보면은 신규 상장했을 경우에는 투자 계획서에 없는 내용은 25일 동안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좀 알맹이적인 내용이 빠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만약에 그 규정이 신경이 쓰였다면 8월 3일 이후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그때 다시 한 번 더 뭐 시간을 빌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IR 쪽에서는 설명을 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서 주주환원 정책보다는 성장에 좀 더 많이 좀 얽매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돈 벌어서 자기들 직원들 성과급 많이 주고 네. 자기들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우리 주주들에게는 주주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좀 실망감이 많이 이번에 좀 반영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뭐 주가 이야기라든지 뭐 시장 상황들은 많이 지금 보셨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140만 1,000원까지 떨어졌고요. 네. 네. 삼성전자도 약간 뭐 19만 원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올리면서 20만 8,500원으로 어제 이제 5.23% 빠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들 지금 이제 중국의 DUB 노광 장비라든지 네. 뭐 여러 CXMT 그 상장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글로 쏠리는 것들 이런 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네. 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부 쪽에서는 사실 레버리지에 대한 지금 비판이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실제 주가 변동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5월 말 이후부터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되고 난 뒤부터 좀 9,000선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특히나 이제 이틀 연속 충격적인 그런 뭐 패닉 셀이 나오다 보니까 밤 7시에 저녁 7시에 갑자기 F4 회의가 긴급 조성됐습니다. 네. 사진 좀 띄워주시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부터 이제 이찬진 금융위원장 그리고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이혁은 금융위원장 이 4명이 모여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크게 4가지 제한 조치를 이번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가장 좀 확실하게 좀 조치가 될 걸로 보이는 거는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정부가 개인의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좀 어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한도 산정 방식이라든지 적용 대상은 아직은 마련이 된 건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는 2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이 위험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제안을 할지는 사실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네. 투자 금액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건가? 한 사람당 주식 계좌가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정프로님처럼 몇 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증권사별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수가 더 많을 걸? 그럼요. 딱 한 계좌만 있는 사람보다는 아마 최소 2개 이상 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쵸. 옛날 아직도 어르신들은 삼성증권 가서 삼성전자 사고 SK증권 가서 SK하이닉스 사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방법론 쪽으로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랑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거는 뭐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 전산화가 다 돼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은행에 어느 얼만큼 다 예금 있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어렵진 아닌 것 않은 것 같다. 국세청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그런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제한 조치를 보시면은 과도한 거래 이제 거래 비용 부담을 좀 강화한다. 과다호가 부담금을 좀 높이겠다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과다 호가 부담금 이건 뭐예요? 나 모르겠네. 저도 되게 용어가 어렵던데요. 네. 이게 선물 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호가를 제출하는 투자자에게 과다 호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을 해서 좀 지나치게 단타를 친다든지 호가를 많이 높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걸 좀 부담금을 좀 넣어서 부과를 해서 이걸 좀 시장 교란을 좀 덜 시키겠다 이런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그 오고 가는 계속 거래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세금 형식으로 네네. 예, 레버리 단독 ETF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 내지는 뭐 이걸 좀 책정하는 방식 같은 것도 그럼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가 좀 날 테니까 네, 네. 좀 더 신중하게 거래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모의 거래 및 투자자 교육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뭐 크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거래 시작하기 전에 모의로 한번 해보는 그거를 반드시 네.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하고 이제 교육도 이제 기존에 이제 2시간에 3시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시장 불안 시 가변 레버리지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홍콩에서 좀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에는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해외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쉽게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했었던 이제 보안 대책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 현금 기준 3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만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이제 내일부터 네. 바로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돼요, 그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은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2, 효과가 3조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효과가 얼마나 될까?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저도 어제 종목별 가장 거래가 많았던 상품을 찾아보니까 인버스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또 인버스 다음번에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잖아요. 고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따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빨리 좀 뭔가 저도 아직까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오늘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오늘 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지난 2주 전이었죠. 그때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네. 오늘 네, 확정. 오늘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컨퍼런스 콜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한 기자 생활 16년 정도 하면서 봤을 때 컨퍼런스 콜을 그래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하는 곳은 삼성전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현대차, SK하이닉스 다 보면은 그냥 국내 기준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더라도 대본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약속 겨루기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 것의 그런 컨퍼런스 콜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아마 주주 환원 관련 정책이라든지 네네. 조금은 주가 부양을 위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뭐 더 확대하는 내용의 뭔가 발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네, 바로 하루 전에 뭔가 좀 봤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네. 정부가 이제 뒤늦게 대책을 내긴 했습니다만 뭐 제일 바람직한 그림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걸 처음 만드니까 또 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꽤나 아주 그 좀 과감한 결정들을 네, 잘 네. 하니까 그
특성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처음 시작할 때 단계별로 조금씩 풀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아마 시장 충격이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많이 좀 남습니다만 네. 네. 그렇다고 지금 막 얘기 정치권에서도 나오던데 상폐시키자 뭐 이런 그거는 갑자기 상폐시키자고 하면 네. 뭐 정부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쩜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갑자기 거기 저 SK에 들어갔던 돈들 그 실제로 저 뭐야 현물로 들어갔던 거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그렇죠. 레버리지에서 그 샀던 것들. ETF가 그걸 다시 다 팔아야지만 돈이 네. 되잖아요. 해야죠. 네. 그건 좀 바보 같은 얘기지 그거는. 뭐 시장 충격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나왔던 4가지 조치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1번이랑 4번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레버리지 상품 자체에 대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미완성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화가 난 거는 내가 돈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규 들어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설정해 주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지금 레버리지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2배잖아요. 2배 네. 상품인데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오를 때 제한을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때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급반등 급 하락할 때는 뭔가 좀 1.5배라든지 혹은 1.3배 안 될 때는 1배까지도 그냥 줄여버리는 그런 좀 가변성 레버리지를 두는 거는 저는 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거는 홍콩이 사실 우리 아시아 경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금융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좀 배치만 홍콩에서는 그렇게 네, 해요. 홍콩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좀 잘 준비를 하고 오지. 네. 위험성을 다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들이 간과한 게 우리 투자자들의 그 과감한 네. 투자 이거를 좀 뭐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어제도 고퍼스가 3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저 우리 적극적이잖아. 네, 그렇죠. 해외에 있는 뭐 2배, 3배짜리도 엄청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 도입한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꾸 돈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 네. 그렇죠. 우리가 안 하면 네. 자꾸 그때 안 그래도 워낙 약세가 문제였었는데 우리 없으니까 그 SCOP라고 하는 홍콩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그거 막 그거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해외 나가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네. 돈 빠져나가니까 워낙 약세 막으려고 이제 그것도 이거 했던 있었죠. 거였었죠. 맞아요. 네. 네, 하여튼 우리 도파민의 민족. 네. 도파민의 민족. 뜨끈합니다. 우리는. 네. 자, 첫 번째는 그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실제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뭐 미정이긴 하나. 네. 어제 그 긴급하게 모여서 F4가 회의를 했고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왔다. 저는 어제 궁금했던 게 네. 그 이제 증한 기금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네. 있을 방안이 나오진 않을까 그 부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음, 네, 증한 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없었고요. 뭐 이걸 또 발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정부 차원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기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부분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FOMC가 지난 밤 사이에 금리 결정을 했어요. 일단 동결했습니다. 네네. 요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네. 네, 정프로님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이 이번에 이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3.5에서 3.75 이제 %로 지금 동결이 된 건데 파월 체제 때 이제 최근에 직전까지도 동결했고요. 워시가 체제가 6월부터 이제 첫 번째 FOMC를 했었죠. 그때도 동결했고 이번에도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부분이 뭐냐하면 지난번 6월 회의 때는 네. 6월 회의 때만 하더라도 이제 FOMC 위원 12명이 전부 다 이제 동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9표, 반대가 3표가 나왔습니다. 요게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신 쪽에서 나오는 분석을 들어보면 아마도 9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어제 이제 좀 미국 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많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큰 좀 충격을 줬던 거는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 5.25%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30년 만기가. 네. 네. 미국 국채 30년 만기물이 이제 5.25%를 기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지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2007년에 이제 이때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이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29까지 올랐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데 19년 전 이야기예요.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금융위기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안 좋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이때는 결국에는 국채 금리 낮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상 최저점 이제 제로금리 시대까지 들어갔다가 이후부터는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급격히 다시 한번 오르면서 지금 5.24%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30년 물에 대한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좀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부채 누적으로 인한 장기적 투매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장기물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된다는 말이 좀 그렇죠. 이게 뭐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러면은 향후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산업과 주식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채권 발행을 하든 돈을 빌리든 유동성을 활용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나중엔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중동 리스크죠.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뉴스 하다가 이주호 기자가 한번 지적을 해준 부분인데, 저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었거든요. 2주 동안은 이제 네. 한동안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직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에 있는 네. 네. 요르단에서 또 이야기 공수가 이란이 나왔고,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게 네. 되자 지난 밤 사이 트럼프가 이젠 우리 차례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타격할 거다 다시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또 올랐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번엔 타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는 약 한 4개월도 채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큰 뭔가 변화를 줄 만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지금 분석들이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기가 타코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는 아마 타코에 대한 거를 기대를 한다면은 유가는 계속 스테이블하게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좀 지금 기존과는 다른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다 보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되게 특이했던 게 단기물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동결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반영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은 내려갔어요. 근데 오히려 장기물 10년물 그다음에 30년물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리니까 그럼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네라고 하면서 이 장기물은 올라갔다고 지금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전문가분과 네.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튼 미 연준이 금리는 동결시켰다. 매파적 동결을 확실히 네.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물의 경우 네. 점점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네. 네. 19년 만에 최대치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중국산 로봇 부품 수입 막겠다. 네. 이게 우리한테 호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호재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 쪽에서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이제 다리 4개인 사족보행 로봇, 여기에 대해 신규 모델에 대한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장비 승인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추진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발표했고요. 발표 즉시 법안이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랑 사족보행 로봇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리고 로보틱스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이 미국에 못 들어가면 한국에서 만드는 로봇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됐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원문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부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바로 조치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아, 부품은 아니고. 부품에 대한 대상은 조치 대상이 바로 아니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액추에이터, ACL 만두에서 만든 액추에이터, 뭐 또 로보티즈라든지 다른 기업이 호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 원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에 한 부분 13페이지 쪽을 보면은 네. 잠재적 부품에 대한 위험 요소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번역본을 못 가져왔는데 이게 이미지 파일이더라고요. 아, 네네. 번역이 안 되는데 그 핵심 부품 중에서 보면은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그리고 여기 배터리,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예요. 라이다 센서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라이다는 다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뭐 고정형 라이다 루미나라든지 아니면 회전형 라이다 벨로다인 망했습니다. 네, 벨로다인 팔고는 있어요. 루미나는 망했고요. 벨로다인은 회사가 넘어갔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너무 비쌉니다. 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로봇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가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 라이다들을 지금 다 넣고 있고요. 세계 1위, 2위 기업이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치는 못해요. 이 장비에서 대해서 당장 조치를 하게 되면 미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네. 또 하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산 액추에이터보다는 중국산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한국산 액추에이터도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산 액추에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자체적인 기술력 가지고 기술은 있죠. 하지만 부품 공급망은 전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제품은 조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품 공급망 때문에 조치를 못한 건데 내부적으로 조금 자체적으로 갖춘 뒤에는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급망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과의 그런 대립각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주미 이제 중국 대사도 이 부분은 실질적 산업적 부분보다는 정치적 대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한동안 그러면은 중국산 부품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휴머노이드와 로봇 산업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추게 되면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호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로봇을 안 만드는데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누가 사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에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 탈출구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도 액추에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액추에이터만으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로봇 기업들이 공급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제 미국 향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이 안 맞는 부분들은 지금 중국으로 돌려서 거기서 먼저 돈을 벌어서 네. 좀 더 좋은 기술 가지고 미국 향을 만드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 부품 회사들 없으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마저도 지금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부품까지 수입을 금지하면 아예 못 만든다? 그럼 네. 그거 할 리가 없겠네. 미국이 로봇 못 만드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산업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예, 아니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로봇을 앞으로 얼마나 빨리 더 좋은 품질의 로봇들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미래 이제 패권의 어쩌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못하는 일을 미국이 할 리가 없잖아요. 뭐 완전히 지금, 그게 네. 대체를 할 수 있어서 뭐 멕시코든 한국이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확보가 되면 그때 중국산 부품 규제를 하겠지. 근데 이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완제품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번에 부품, 그 다음번에 소재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로봇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품 자체를 만약에 제재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산 뭔가 히토류를 사용한 거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소재적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네. 우리도 아무데도 못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히토류도
거의 중국산입니다. 히토리는 대부분 네.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고성능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중히토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성이 굉장히 강한 히토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성이 굉장히 강한 히토류를 못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네, 정해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 그 우리가 뭔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네. 아니면 뒷돌기를 한다거나 할 때 그때는 중히토류가 들어간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많이 보급이 돼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그 중히토류가 들어간 액추에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그런 이런 제한 조치는 중국 쪽에서 오히려 좀 더 활용을 하면서 미국이랑 각을 세울 때 좀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뭐 네. 그거야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한데 우리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브라질 네. 다녀오면서 대통령 네. 그러면서 히토리오 또 이야기했었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처 다변화하고 당연히 중국에 뭐 너무 의존하는 건 안 되는 일일 테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뭐 남미 쪽이나 이런 데서 히토류 좀 사올 수 있게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히토류를 활용한 여러 뭐 부품이 됐든 소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만들면 결국 이제 미중 싸울 때 네. 우리가 아주 괜찮은 위치를 점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우리가 노리는 건 항상 꽃놀이패를 들고서 네. 여길 줄지 저길 줄지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희망 섞인 전망으로 뉴스 3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류지훈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잘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얼른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삼원가든 LA 갈비. 네. 요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삼원가든은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가고 싶어도 좀 비싸서 못 간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네, 요거 특제 양념 갈비 총 8인분 2kg 가거든요. 네. 네, 요게 5만 원대 59,800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 특제 간장 양념 단짠의 기본 단짠의 정석 삼원가든 LA 갈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영상 아래 링크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의류를 가끔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네이군요. 빤스죠? 아. 네, 스파이더 빤스. 네. 네, 스파이더는 요 거미. 네. 예, 거미 모양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브랜드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파이더. 예,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스파이더. 예, 스파이더. 이걸 뒤에다 놓으면 어떻게? 여기 있잖아.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앞뒤를. 앞뒤를 잘못했군요. 네. 스파이더. 스파이더. 예, 팬츠 3종인데 기능성입니다. 네네. 그래서 입고만 계셔도 튼튼해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어가 빠졌지만 뭔지는 알겠네요. 네. 튼튼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게 좀 사각사각하는 느낌.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이제 우분 소재라고 그러는데 세탁 관리까지 아주 간편한 그런 소재고요. 다른 거는 안 되는데 얘는 이틀 사흘씩 입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속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죠. 네. 안 그러나 되죠. 요 스파이더만큼은 괜찮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4종이 함께 가니까 네. 4장이 39,900원이니까 이거 4장이면은 2주 선. 뭐 진짜 잘 입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입기도 하시니까 근데 이제 뭐 꼭 그걸 우리가 추천해드리진 못하겠고 여튼이 튼튼해지는 요 스파이더 반쭈 네, 남성용 반쭈이고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딱 들러붙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맞아요.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약간 이렇게 좀 루즈한 느낌으로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파이더 반스. 네. 4장에 39,900원, 한 장에 만원꼴 정도 되겠네요. 네, 스파이더 브랜드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사랑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